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시신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살인범으로 몰려 2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된 여자 수닐 프레이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09년 호주 태즈메니아주 호버트 출신의 65세의 남성 밥 채펄이 곧 다가올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립 호바트 병원 홀만 클리닉에서 영상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고급 요트를 구입하여 은퇴 이후 대부분의 일상을 요트를 타고 바다 위에서 보내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당시 밥은 수닐 프레이저라는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고 두 남녀는 1989년에 만나 18년 이상 함께 지냈습니다. 밥에게는 두 딸과 아들이 있었고 아내와 헤어지고 얼마 뒤 수를 만났습니다. 당시 수도 전 남편과 헤어진 뒤 밥을 알게 되었고 두 딸을 데리고 밥과 함께 살기로 하였습니다. 수의 딸들은 금세 자상하고 다정한 밥을 새아빠로 받아들였습니다. 밥이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한 2008년 9월, 밥과 수는 드디어 호주 브리즈번에서 그들이 원하는 완벽한 요트 하나를 발견합니다. 요트의 이름은 포인즈, 어느정도 수리가 필요했지만 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16m나 되는 호화 요트 포인즈를 보고 첫눈에 반한 밥은 즉시 요트 구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2008년 12월 포인즈를 호바트의 샌드베이로 데리고 왔습니다. 2009년 1월부터 밥은 병원 일을 마치고 틈만 나면 포인즈를 찾아가 하루 종일 요트를 수리하였고 덕분에 포인즈는 빠른 속도로 자신의 완벽한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2009년 1월 26일 아침 9시, 이날따라 호주의 날씨가 너무 좋아 요트를 타기에 최고의 날이었고 이를 놓치기 싫은 밥은 수와 함께 포인즈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요트를 몰고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닷을 내렸고 하루 종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는 배에서 점심을 먹은 뒤 2시쯤 밥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날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날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개천절과 같은 호주 최대의 국경일 중 하루였고 수는 밥에게 축제를 즐기기 위해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는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오겠다고 밥에게 말했고 요트에 딸린 작은 소형 보트를 타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10시 30분 수는 집에서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는 밥의 딸 클레어의 간병인 리차드 킹에게 온 전화였는데 리처드는 수에게 클레어가 갑자기 아빠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소리를 치며 떨고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클레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수는 클레어가 또 발작 증세를 보인다고 생각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인 2009년 1월 27일 새벽 5시 40분 지나가던 두 명의 행인이 샌드베이 앞바다에서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요트 포윈즈를 발견합니다. 두 명의 행인은 즉시 보트를 타고 가라앉고 있는 요트 쪽으로 향했고 요트에 도착하자마자 배에 뛰어 올랐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요트에 사람이 있는지 소리를 지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배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행인 중 한 명이 배 안쪽에 고여있는 피웅덩이를 발견하였고 놀란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009년 1월 27일 7시 30분 행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포인즈가 있는 샌디베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포인즈에 올라탄 경찰은 요트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요트가 가라앉고 있는 원인을 조사하던 도중 화장실과 연결된 파이프가 끊어져 바닷물이 배 안으로 천천히 들어온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선박의 선체에 있는 밸브도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밸브가 열려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 그 위에 카펫을 덮어 놓았는데 이것을 본 경찰은 누군가 배를 고의로 침몰시키기 위해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정 2척과 잠수부 4명이 포인즈 주변 해역을 수색하였으나 경찰은 주변 해역에서 요트를 타고 있었던 밥 그리고 그의 소지품조차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곧 경찰은 요트의 공동 소유자이자 밥의 아내 수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요트가 샌드베이 앞바다에서 가라앉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수는 즉시 요트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수는 경찰에게 밥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요트에서 밥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고 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에 말문을 잃게 되었습니다. 밥이 요트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수의 딸 사라는 즉시 엄마에게 달려가 충격에 빠져 떨고 있는 엄마를 보살폈고 수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오후 4시 40분경 안정을 취한 수는 두 딸과 밥의 아들 팀과 함께 도구로 포인즈를 예인하여 배를 조사하는 경찰을 도와주기 위해 선박에 탑승합니다. 하지만 경찰을 도와주려고 했던 수의 생각과 달리 경찰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본 시간이 언제냐고 그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선박 표면에 혈흔 감식에 널리 쓰이는 루미노를 뿌렸는데 선박의 넓은 지역에서 핏자국이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 1월 26일 저녁에 이곳에서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배에서 밥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DNA를 발견하였고 분석 결과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DNA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DNA는 호주 태즈메니아주 DNA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누구의 DNA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당시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이라고 확신하고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경찰은 밥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밥의 아내 수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제일 먼저 그를 조사하였습니다. 수는 경찰에게 2009년 1월 26일 오후 2시에 요트에서 내려 육지로 돌아온 뒤 버닝스 창고라는 철물점에 들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의 날을 즐기기 위해 4시간에서 5시간가량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축제를 즐기고 수는 저녁에 집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 밥에게 연락 한 통 없었으나 밥이 요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의 딸 클레어의 간병인 리차드의 전화를 받은 뒤 잠자리에 든 수는 다음날 침몰한 요트에서 밥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화장실에 연결된 파이프의 위치와 선체에 있는 밸브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배를 침몰시키기 위해 시도한 것은 배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밥 이외에 가장 포인즈를 잘 아는 사람인 수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가 요트에서 내려 육지로 돌아온 뒤 버닝스 창고라는 철물점에 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창고의 CCTV를 확인했으나 영상 어디에서도 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된 수는 당황해하며 버닝스 창고를 방문한 날이 그날이 아닐 수 있다고 진술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밥이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없자 그날 저녁 포인즈가 정박하고 있는 샌디베이에 다녀왔다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밥에게 연락 한 통 없었으나 별 걱정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그녀의 최초 진술과 모순된 이야기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난 2009년 5월 갑자기 수는 경찰에게 기존의 진술을 바꿔 1월 26일에 버닝스 창고에 간 적이 없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밥의 딸 클레어의 간병인 리차드 킹과의 전화통화 후 남편이 걱정되어 포인즈가 정박하고 있는 샌디베이에 가서 물에 떠있는 포인즈를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포인즈는 불이 꺼져 있었고 그녀는 밥이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월 26일 오후 2시에 포인즈의 남편을 홀로 두고 육지로 돌아왔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고수하였습니다. 경찰은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수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였고 수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그녀가 사람들과 통화한 기록을 수집합니다. 이후 경찰에게 존 휴즈라는 남성이 사건 당일 밤 11시 30분 샌디베이 주차장에서 잠을 자는 도중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만 한 여성이 포인즈 쪽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육지로 오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받자마자 이 의문의 여성을 수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2009년 8월 20일 경찰은 수가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집 앞에서 체포하였고 곧 그녀를 사라진 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라진 밥의 시신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살인 혐의로 체포된 수는 당연히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2010년 3월 수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경찰은 포인즈에서 발견된 DNA의 주인을 찾아냅니다. DNA의 주인은 미건 바스라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밥이 실종되었을 당시 15세였던 그녀는 2년 전부터 무직으로 노숙 생활을 하며 거리를 떠돌며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조사했을 때 미건은 사건 당일인 2009년 1월 26일에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포인즈라는 요트에 올라탄 적도 없었다고 말하며 당시 자신은 여성보호소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건은 정말 그날 여성보호소에 있었는지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즉시 수의 변호인은 미건 바스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그녀는 재판장에 출석하기로 한 날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고 안타깝게도 수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미건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라진 밥의 시신도 발견되지도 않았고 범행에 사용된 무기도 없는 상황. 단순히 정황 증거로 수가 기소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의 계속된 진술 번복과 당시 밥이 가지고 있는 130만 달러의 부동산, 우리 돈으로 15억 이상의 재산이 밥이 죽으면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수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수의 오랜 친구인 필립이 10년 전에 밥과 부부싸움을 한 수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밥을 죽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는 진술을 증거로 내세우며 그녀를 압박하였습니다. 당연히 수는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이상하게도 점점 재판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을 수시로 번복한 것이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2010년 10월 15일 수은일 프레이저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3년을 선고받습니다. 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있었던 그녀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수의 가족들과 그녀의 친구들도 그녀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의 핵심이자 포인즈에서 발견된 DNA의 주인공 미건 바스를 찾아 나섰고,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뒤 사라진 미건 바스를 찾아냅니다. 2019년 법정에 나타난 미건 바스는 10년 전인 2009년 1월 26일 저녁에 발생한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미건 바스는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사건 당일 저녁에 포인즈에 탑승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당시 15세였던 그녀는 17세의 남자친구와 함께 거리를 떠돌며 생활했는데, 돈이 떨어지자 그들은 만해 정박해 있는 요트를 털어 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2009년 1월 26일 그들은 폴이라는 남성과 같이 범행을 계획했고, 소형 보트를 타고 무리에 정박해 있는 포인즈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당시 그들은 배 안에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했으나 배에 올라타자마자 그들은 배에 사람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었던 밥은 갑자기 나타난 그들에게 배에서 나가라고 역정을 냈습니다. 순식간에 세 남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불행하게도 밥은 결국 두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건은 폭행당한 밥의 상태를 보고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였고, 이 때문에 배 안에서 그녀의 DNA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미건의 전 남자친구를 추적하여 그를 체포했지만, 전 남자친구는 미건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를 체포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아쉽게도 그를 풀어주었는데, 그는 풀려나자마자 완전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2019년 3월 21일 수는 사건 당일 자신이 포인즈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미건의 진술을 바탕으로 두 번째 항소를 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일 드디어 수의 두 번째 항소가 받아들여져 재판이 시작되었고, 아직까지도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시신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살인자로 물려 23년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수은일 프레이저. 그녀는 하루빨리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